주변에 회사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또 알려지고 또 대표님도 저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나도 사수가 없었다면 사업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 주제는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 이진선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한 달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디자이너로 한 10년 넘게 일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커뮤니티 한다러스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좀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에 걸렸어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거는 불치병이고, 근데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책까지 쓰게 된 것이거든요. 되게 숨길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계속 스스로 저를 키워온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게 된, 그 사수에 관련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4학년 때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됐는데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을 빨리빨리 잘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시니어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되고 또 프로젝트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근데 그때는 쉽게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랑 뭐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팀장이 된다던가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왔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병원에도 종류별로 다 다니고, 또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이나 가수들 가르친다는 발성 트레이닝 하는 데나 5만 대를 다 찾아다닌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자인적인 실력적인 면에서도 좀 성장이 좀 더뎌지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5년 차쯤 됐을 때는 진짜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좀 안 좋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몸도 아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워지고 이렇게 돼서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일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책을 원래 좋아했었고, 네. 말을 못하지만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책 속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출판학교 출판 마케팅 전공을 이제 해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있던 디자이너들만 있던 데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는데, 출판업계 가면 다 책을 읽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일을 하고 있겠죠. 네, 되게 완전 신선했어요. 그리고 다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완전 책을 보는 시야가 완전 넓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을 엄청 많이 읽고 하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이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디자인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협업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협업을 할 때는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문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최종 결과물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디자인이랑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끝난다. 근데 여기에 음성, 문자, 시각 세 가지 네.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음성 커뮤니케이션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일단 제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머지 두 개에서 확실하게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빨리 읽고 핵심을 좀 찾아내는 걸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이메일도 쓰고 문서도 만들고 회의를 했을 때 회의 내용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회의하면 그냥 다들 이런 거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합시다 그쵸. 라고 하고, 누가 뭐 하는지는 안 정해, 언제까지 할지도 안 정해.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회의를 하면은 종합해서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맥락을 해서 번호를 달아가지고 해서 그걸 이제 참여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는 거죠,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 일할 때 노하우가 먼저 정리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제 나름의 그 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보다
대답하는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갖게 되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 잘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들도 정리해주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런 걸 했냐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또 다른 디자이너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목소리가 작아도 먼저 좀 잘 들으려고 자세를 좀 더 취하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대신에 잦은 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가 글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그 정리해서 보낸 회의록도 글이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텍스트의 힘을 좀 그때부터 이제 느꼈던 거죠. 제가 그런 어려웠고 방황하는 시기에도 사수가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쓰신 멘토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얘기가 우리는 모두 학생인 동시에 스승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그 책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사수는 없는 게 기본값이다. 사수가 없는 게 기본값이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사수 판타지가 있어요. 일도에는 당연히 사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일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친절하게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네 번째, 그거를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개 다 아니거든요. 팀장이나 사수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뭔가 알려주는 거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환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수가 없는 사람들이 네.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책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이제 스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저 자신에 대한 자기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그거는 모호함에서 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모호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불안.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다음 스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뭘 채워야 될지 알잖아요. 그쵸.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멘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수가 없으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좀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책에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내향성이고요. 외향이니까 내향인을 구분하는 거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내향인이 아니에요. 외향인 중에도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임이 좋고 사람도 좋긴 하지만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 기절하는 거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근데 외향인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약간 에너지 발산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근데 사회생활 할 땐 사실 외향인이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의 롤모델처럼 뭔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뭔가 리더십 있게 뭔가 끌고 가고 그 식사를 한다던가 술 같은 거 마실 때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은연중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너무 싫고 왜 해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온라인 글쓰기를 한 거죠.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보이는 강점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강점이지. 그래서 그거를 보이지 않는 나의 자산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썼던 글 때 글이 계속 어떤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내 강점을 이제 깔아놓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에 보면은 제가 너무 내향성이 강하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의지도 약하고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목소리를 아예 별개로 두더라도 생각했었는데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 콰이어트. 네, 그게 이제 내향인들을 연구해서 쓴 책인데 그런 책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네. 그런 책들을 읽었죠. 내가 왜 문제인가를 처음에는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향성과 내향성은 동등한 하나의 성향이에요. 두 개 다. 외향성에서 뭔가가 결핍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향성인들이만 가지고 있는 또 강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능력도 있고
또 되게 신뢰할 수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쉽게 발설하지 않는 거라던가. 근데 그런 게 외향인처럼 내가 막 나가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한 번 일을 하면은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 화려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인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보면서 그런 강점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향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잘 알면은 그 강점을 기반으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도 키우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내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게 많은데 다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의 대표 글 중에 하나가 실력은 연차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브런치 글을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 2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 글을 썼을 때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보자라는 제의도 받았었고, 그때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다녔던 회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우연히 제가 썼다는 거를 이제 모르고, 아, 진짜요? 이진선이라고 써있지만 동명이인이겠거니. 근데 제가 그 브런치에다가 제 포트폴리오 연결을 해놨었거든요. 디자이너니까. 근데 우연히 그걸 보셨는데 우리 회사 막 프로젝트가 막 있으니까 우리 회사 그 이진선이 그 이진선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아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 정도 글을 쓰는 디자이너는 무조건 스카우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니면 안 되면 강연이라도, 사내 강연이라도 부탁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또 주변에 회사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또 알려지고, 또 대표님도 저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나도 사수가 없었다며. 사업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구나라고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사님이든 대표님도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하고 못하고 몰랐는데 글을 보면은 얘가 다른 디자이너랑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저는 글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채널을 좀 하나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기회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메타인지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것. 맞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요건데, 개인에 대한 것도, 자기 지식이라는 것도 메타인지와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실력은 연차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경력이 10년, 15년 막 됐는데 일을 너무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메타인지가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낮은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버닝 그룹일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초보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5가지 단계가 나와요. 그거는 절대로 건너뛸 수 없어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이고,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7, 80%가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자기가 중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이. 왜냐면 내가 연차가 10년 되니까. 네. 또 인상적인 게 전문가가 거의 그 업계에서 1%에서 5%라고 하거든요. 전문가, 그 마지막 5단계에 있는 사람이. 네. 근데 전문가까지 되려면은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장인이라는 책을 보고 이제 그런 답을 나름대로 찾은 건데. 책 진짜 많이 보시네요. 소프트웨어 장인.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뭔가 마스터 단계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제목이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수 없이도 일하는 법이긴 하지만, 사수 없이 일하는 법의 근본이라는 것이 결국엔 자기에 대한 지식을 채워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12시 55분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사수가 없다고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지식이 좀 쌓이면은 그때부터 정말 그 온라인상에 수백 명의 랜선 사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연결될 수 있다. 저랑도 연결될 수 있고 혁진님이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기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언젠가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지식들 꼭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